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한반도의 지붕, 동부전선 최고의 요충지. 백전백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로 싸워라.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는 을지부대. (21세기의) 경쟁력, 경제 지식을 키우는 경제 콘서트. 오늘은 육군 제12 보병사단 부대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면 지루하고요. 경제하면 어렵고 참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경제하면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만 보아왔다면 오늘 경제 콘서트를 통해서 경제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생활 밑바탕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군방송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경제 콘서트는요. 오늘 1부 강연, 2부는 강연을 토대로 한 질문과 응답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보람찬 시간을 갖게 됐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고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본 말이죠. 한국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난 50년간의 기적뿐만 아니고 98년 외환위기, 또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빨리 극복을 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해서 다들 한국을 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포함해서 한국 경제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한국을 롤 모델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의 정상들이 오는데요. 그 정상들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콩고의 대통령께서 몇 번 오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같이 수행한 경제단체 회장에게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그랬더니 50년 전에 콩고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이었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80불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현재 콩고의 국민소득은 300불에서 170불로 줄었고 우리는 80불에서 2만 불로 늘어났어요. 너무 놀랍다는 거죠. 도대체 얘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됐느냐. 이게 자꾸 배우러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K-팝 열풍보다 실제로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 배우러 오는 그런 외국의 정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기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년 전에 주력 수출 품목이 오징어였었습니다. 가발도 팔았고요. 우리가 오징어가 많이 나서 파는 게 아니고요. 팔 수 있는 게 오징어밖에 없었고요. 여자들의 머리카락밖에 없었어요. 팔 게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쌀을 제대로 못 먹어서 쌀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쌀도 수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수출하느냐? 세계 1위 조선산업, 세계 1위 또 반도체, 또 휴대폰, 자동차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수출합니다. 특히 조선과 반도체는 세계 1등이에요. 왜 1등이 됐느냐? 우리 조상들께서 만주를 거쳐서 조선반도에 정착하면서 조선과 반도체는 1등이 되라 라고 이미 점지해 주신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그래서 됐고요. 여러분들 길거리 하면 차 굉장히 많으시죠. 195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은요. 자가용 3자리 번호판밖에 없었고요. 영업용도 번호판 자릿수가 3자리밖에 없었어요. 3자리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000부터 999까지 하면 총 등록 가능한 대수가 몇 대란 얘기죠? 1000대. 그러면 자가용 1000대, 영업용 1000대.
이게 다예요. 그 서울시에 등록 가능한 자가용 영업용 다 합해서 2,000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큰 아파트 단지에 가면요, 뭐 한 2,000가구 산다 그러면 자가용 한 2,000대 있고요. 서울의 큰 코엑스의 전체 주차장이 2,800대 정도 세울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 있는 자동차를 몽땅 세울 수 있는 만큼 주차장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고요. 북한이요. 필리핀, 우리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장충체육관도 제대로 못 지을 때 필리핀 기술자가 와서 도와줬는데 그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2배는 잘 살았고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뭐 태국,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이거 다 우리보다 2~3배 잘 살았어요. 요새 해적으로 유명한 나라 아시죠? 소말리아. 예. 소말리아도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참고로 석혜균 선장께서 며칠 전에 이제 퇴원을 하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국민 모두가 참 기쁜 이 퇴원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혹시 육포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육포. 모르시죠? 이거 제가 만든 조크입니다. 소말리아예요. 예, 소를 말려야지 육포가 나오거든요. 소말리아. 그다음에 세상에 제일 시건방진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오만입니다. 오만. 예, 그래서 석혜균 선장께서 소말리아 해적한테 당하고 오만에서 치료받다가 한국 와가지고 완치가 되셨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뭐 반의 반이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심지어는 해적으로밖에 먹고 살 게 없는 나라가 있고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은 그 쿠바의 페소라는 화폐, 얘 뒷면을 보시면 발전소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서 수출한 이동식 발전소예요. 이 이동식 발전소를 544기나 수출해서 쿠바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10페소, 우리로 말하면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화폐 뒷면에 우리나라 발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두바이에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높이가 828m예요. 세계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었죠.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면 남산 243m인데 남산 높이의 3배 반. 대단하죠. 이 인근에 있는 한계령 정상이 한 900m 정도 됩니다. 한계령과 거의 같아요. 이걸 우리 기술진으로 지었고요. 한층 올리는데 3일밖에 안 걸릴 정도로 초고속으로 지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술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울어진 건물을 지었어요. 피사의 사탑 아시죠? 불과 5.5도 기울어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은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호텔은 52도가 기울어져서 피사의 사탑보다 9배나 더 많이 기울어진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이거 설계한 사람이 외국 설계자인데요.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거 설마 짓겠나? 내가 설계를 했지만 이거 못 지을 거야. 보나마나 건설회사에서 제발 좀 각도 좀 낮춰주세요라고 왔을 거로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지은 거예요. 52도나 기울어진 건물을. 다른 나라 못 짓습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시도지사는요, 시도지사는 웬만한 나라 대통령 수상 정도의 규모를 가진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경상북도다 그럼 베트남하고 같고요. 제주도가 한 50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그 제주도의 GDP는 캄보디아와 같습니다. 경상남도 싱가포르, 전라북도 우루과이, 뭐 이래요. 서울은 핀란드, 강원도는 요르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시도지사는요,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과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교적 큰 나라고요. 작은 나라. 우리 월드컵 때 우리랑 붙었던 토고 정도 되면요, 토고 총 GDP가 우리나라 웬만한 시군구, 시장 군수, 뭐 서울에 웬만한 몇 개 동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한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포함한 체제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건국한 나라들 중에 우리처럼 성공한 나라 거의 없어요. 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 자율화를 대부분 못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요, 영국식 민주주의를 이어받아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선진화됐습니다만 경제가 자본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시장 경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최빈국의 대열에 들어가 있죠.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했습니다만 왕정과 독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못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나라들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동시에 채택했기 때문에 2만 불 국가 반열에 다 올라선 거죠. 근데 같은 세 나라 중에서도 대만과 이스라엘은요, 원래 못 살던 나라가 아니고 잘 살던 민족이 글로 이사를 간 겁니다. 이스라엘로요. 대만도 본토에서 많은 기술과 인력과 또는 자본을 가지고 대만으로 이사를 가서 건국을 해가지고 2만 불 국가가 된 거고요. 우리는 원래 세계 최빈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성공한 몇몇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맨주먹에 맨 땅에 한 나라는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국가 체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또 우리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이제 산업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달리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소비성, 이런 산업보다는요, 산업의 뿌리, 산업의 쌀 이런 걸 많이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석유화학, 정유입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은 말이죠. 여러분 휘발유값 비싸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 휘발유 값의 세전 가격, 세금 매기기 전 가격이 얼마냐면요, 리터에 980원입니다. 그러면 500ml 얼마라는 얘기죠? 980 나누기 2 하면 490원. 그렇죠. 그래서 기름값이 굉장히 싼 나라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수입 휘발유가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가격과 품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일제, 중국제, 미국제 우리나라 못 들어옵니다. 왜? 휘발유가 비싸고 품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휘발유는 전 세계로 수출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칠레로도 수출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전 세계로 휘발유를 수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유국보다 더 많이 수출해요, 휘발유를. 철. 우리나라 이 철강산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철 1kg에 대개 가격이 얼마냐면요, 아주 비싼 자동차용 철판이 1,200원, 뭐 웬만한 철판 뭐 이런 것들은 한 9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대충 얼마 보면 되냐면은 키로에 1,000원. 그럼 500g 얼마냐고 500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생수 한 병 얼마인지 아세요? 생수 한 병? 좀 괜찮은 생수, 제주 삼다수다 그러면은 한 6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기름은 휘발유는 500ml에 490원, 물은 600원. 그럼 기름값이 쌉니까? 휘발유값이 쌉니까? 물값이 쌉니까? 휘발유값이 싼 거죠. 아까 철판은 500g에 얼마냐 그랬냐면 500원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또 물보다 쌉니다.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물이 쌌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옛날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돈을 물 쓰듯 쓴다. 물이 공짜니까요. 근데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보다 더 싼 게 있거든요. 돈을 기름 쓰듯 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 이번에 승진해서 물 먹었어. 나 이번 승진해서 철 먹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철이 더 싸니까 물보다. 저는 어렸을 때 산유국에 가면 기름이 물보다 싸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 나라 다 있나 싶었더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는 산업에서 다시 기업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얼마나 혁신과 변신을 했냐. 두산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두산그룹. 두산이라는 회사는 원래 110년 전에 분회사, 여자들 얼굴에 바르는 분, 화장품 만드는 분 회사로 시작해서 박성직 상점에서 박가 분이라는 걸 팔았어요. 분 팔아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들 지금 5천만인데요. 5천만. 우리나라 여성들 전체 2,500만.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얼굴 면적을 전부 제가 더해보니까 30만 평 나오더라고요. 얼굴 30만 평에 화장품 아무리 덮어봐야 매출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딴 걸로 바꾸자. 그래서 소주, 맥주, 음료, 주류, 음식에서로 바꿨어요. 소주 마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소주를 매일처럼 물처럼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맥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술도 안 되고 내수만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굴삭기, 중장비, 발전설비 이런 중고 회사로 완전히 바꿨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축구 선수가 안 되겠다. 나 야구하자. 그래서 야구로 바꾸고요. 골프가 될 것 같아. 골프 선수로 바꾼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코닥 같은 필름 회사가 필름이 뻔히 망하는 줄 알면서도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회사를 못 바꾸고 망하듯이 보통 기업들은 못 바꿉니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망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완전히 딴 회사로 바꿨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고급 말고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는 건설 시장에 건설 현장에서 보는 그냥 보통 포크레인 한 대 값이 2억 6천만 원 정도 가요. 제가 그거를 소주로 계산해 봤더니 소주 60만 병을 팔아야 포크레인 한 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포크레인 한 대를 팔면 그 수입으로 우리 60만 국군에게 전부 소주 한 병씩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술을 드시면 안 되니까 다른 걸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쓰는 K1, K2 소총 그게 총알 한 발이 300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은 포크레인 한 대면 총알 90만 발. 네, 대단하죠. 총알 90만 발. 자, 그러면 여러분 소주 60억 병 만드는 회사 하시겠습니까? 포크레인 한 대 만드는 회사 하시겠습니까? 포크레인 한 대죠. 훨씬 더 매출이 크고 시장이 크고 세계로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두산이 된 거예요. 두산이 지금도 분 만드는 회사였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두산 그 베어스 같은 야구팀도 만들기 어려웠을 거고 또 세계로 수출하는 상품도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요 세계 글로벌 기업과 싸워서 이기는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세계 음료 시장은요 코카콜라라든가 또는 사이다라든가 하는 미국 콜라, 사이다, 주스 이게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음료, 미국 음료가 석권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우리만의 음료로 당당히 맞서가지고 세계적 음료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록 매실 만들어서 매실 주스를 팔기 시작했어요. 마침 어느 드라마에서 전염병이 돌았는데 매실을 먹고 백성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야 이게 매실이 만병통치약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초록 매실이 엄청 팔렸습니다. 야 아침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나오는 분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쌀뜨물로 만든 아침 햇살이에요. 맛있는 밥. 멋지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한 잔 쫙 마시고 나오면 밥 한 그릇 먹는 거죠. 보리차를 한번 음료수로 만들자. 그래서 하늘보리라는 음료수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초록매실, 아침 햇살, 하늘보리, 가을대추 이런 음료를 가지고 세계 글로벌 음료 시장과 싸워서 당당히 한국만의 음료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보리차가 되네. 그래가지고 옥수수 수염차가 나왔어요. 옥수수 수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물론 쓰레기성 옥수수 수염을 만든 게 아니고요. 깨끗한 옥수수 수염을 가지고 만든 거죠. 거기다 옥수수까지 섞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아주 좋은 재료를 만든 거지만 어쨌든 남들은 버리는 옥수수 수염을 가지고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었죠. 17차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17차. 그래서 차 산업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대우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에 수출할 때 말이죠. 반드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고쳐줍니다. 항상. 인도에 수출하는 우리 냉장고는요. 반드시 열쇠를 저렇게 달아줍니다. 왜 달아주냐면 인도에 가면 대개 이제 하인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인도 웬만한 중산층 이상은요. 하인들의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에요. 자, 그럼 하인 입장에서 볼 때는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고기 몇 근만 슬쩍 집에 가져가면 한 달 월급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절도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인이 열쇠를 잠가 놓습니다. 그런데 기존 냉장고를 사가지고 자물쇠 달고 그러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깔끔한 열쇠통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잠그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인도에서 선풍기 인기로 팔린 거예요. 휴대폰을 파는데 그냥 팔리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텔레비 보셨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할 때는 어느 방향인지 알지만 메카 어디 있는지. 벌써 제가 이 자리에만 딱 와도 제가 메카 어느 방인지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도 구별이 안 가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LG에서 만든 메카폰을 딱 놓으면은 메카가 있는 위치를 딱 가르쳐줘요.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나침반 원리를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딱 보면 아 메카가 저쪽에 있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놓고 저쪽에도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인구가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가 55개국에 13억 명의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고 메카에 하루에 5번씩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LG폰을 향해서 절하는 거죠. 매일같이 5번씩 LG 휴대전화기를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우리 경제 제도 또 산업 구조 기업의 노력 이런 많은 것들에서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꼭 성공에 안주할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때는 잘 나갈 수 있지만 안 될 때는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 최빈국에서 끊임없이 전진해가지고 세계 11, 2의 경제대국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다소 방심하다가 점점 등수가 떨어져서 지금 16등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에 평균 한 등씩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30년만 더 지나면 16등 더하기 30등 하면 46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가서 발 마사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발 마사지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야구할 때 말이죠. 남들이 다 3할 타율을 치는데 내가 혼자 2할 타율을 치면 타격 랭킹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뚝뚝 떨어지겠죠. 계속. 남들은 3할 친 내가 4할을 친다 그러면 타격 랭킹이 올라가요.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랭킹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는요. 보통 요새 젊은이들 창업하라 그러면 창업할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뭐 창업한다는 게 이제 PC방, 노래방, 빵집, 술집 뭐 이런 거 합니다. 분식집도 하고요. 부동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요.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업계가 널려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제대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창업하시거나 취업하실 분도 계시고요. 또 직업군인도 계시겠지만 또 나중에 직업 제대하시는 뒤에 또 뭔가 사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무궁무진한 사업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산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들이 40년 전에는 존재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불과 20년 뒤에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거기다가 전자산업까지 강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산업을 주 원료로 쓰는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동차랑 비슷한 자동차는 바퀴가 4개고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 아닙니까? 불과 바퀴가 2개밖에 없이 모든 원리가 똑같은 오토바이는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약해요. 세계에다 수출도 별로 못하고요. 고급 오토바이들은 전부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것들은 다 수입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특별히 못 만들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토바이는 들어오지 말라고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 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 또 요새는 지방 국도도요 아주 고속화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고속도로도 만들어 있어요. 거기 오토바이가 다 다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만약에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오토바이를 만들었고 더 많은 매니아층이 생기겠죠. 주로 중국집 배달, 피자 배달이 오토바이 주요 용도가 아니고 스포츠 레저 문화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겠죠. 그러면 우리도 오토바이 산업이 발달했겠죠. 왜? 소비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기계산업 강국이고 자동차 강국인데 농기계 산업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농기계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1마력당 얼마로 딱 가격을 규제해놨어요. 비싸게 팔지 말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차를 말이죠. 1마력에 10만 원으로 규제해놨으면 1마력당 10만 원 더 이상 받지 마. 그럼 100마력당 100마력짜리 자동차는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100만 원 자동차 100마력짜리 자동차를 만들어서 10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좋은 차를 만들겠어요? 내비게이션 달고 에어컨 달고 뭐 전동 뭐 시트도 달고 각종 편의시설에 카메라에 고급 오디오 아무도 안 달겠죠. 그냥 깡통차가 팔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발달할 수가 없는데 농기계가 그랬어요. 이런 거 다 풀어서 우리도 새로운 사업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자 하게 하자. 우리가 왜 조선 산업을
성공시키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철강을 만들 수 있었고요. 세계적인 용접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고 출신의 아주 훌륭한 용접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배를 볼 때마다 말이죠. 왜 저렇게 무거운 쇠를 만들까? 그때 알고 보니까 쇠가 제일 튼튼하고 값싸고 가공이 쉽더라고요. 만약에 배를 플라스틱이나 카본으로 만들면 훨씬 가볍지 않겠습니까? 근데 플라스틱이나 카본은 용접이 안 되거든요. 뜨겁게 달거나 녹아버리잖아요. 만약에 그걸 접합이 가능하다면 접합, 본딩, 그럼 훨씬 가벼운 소재로 만들 수 있겠죠. 요새는 심지어는 옷도요. 바느질을 안 하고 접합을 합니다. 본딩. 실제로 보잉 787이라고 하는 비행기는 용접을 해서 비행기를 만든 게 아니고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쓰지 않고 카본을 썼어요. 굉장히 가볍고요. 경제적이고 빠르고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서 드림라이너, 꿈의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새로 나온 제규어라는 신형 자동차는요. 용접을 하지 않고 본딩과 리베팅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 전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자동차 정비센터 굉장히 많죠. 항공기 정비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한 번 사면 보통 뭐 30년, 40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처음에 사는 비용보다 고치는 비용, 수리하는 비용, 정비하는 비용이 항공기가 일반 여객기는 2배가 들고요. 전투기는 10배가 들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산업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크겠습니까? 유지 보수 사업이 만드는 산업보다 2배가 커요. 자, 그러면 만드는 산업, 근데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걸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걸 못 한다면 우리는 유지 보수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크냐? 비행기 1등 칸, 비행기 1등석 칸에 의자 하나, 가격이 얼마냐? 의자 하나, 한 개입니다. 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이고요. 웬만한 중형 승용차 10대 값이에요. 차 10대 만들어서 열심히 판매하는 사람하고 의자 하나 딱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항공기 정비업이 큰 시장입니다. 항공기 정비업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공항이 있어야 돼요. 비행기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12사단 연병장에 보잉 747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네. 긴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지가 있어야 되고요. 인력이 있어야 돼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공항이 15개나 있습니다. 그중에 쓰는 거는 한 8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충 뭐 약간 유휴 뭐 하루에 한두 번 비행기 오나가나 뭐 그럽니다. 물론 활주로에 고추를 말리면 아주 태양초 고추로 돼도 품질이 좋아요. 활주로 고추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너무 아깝잖아요. 그 지방에는 많은 공항들을 항공비 정비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비행기를 유치해서 우리가 수리할 수 있다면 항공기 제조업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기계과 출신들, 지금 뭐 공고 출신들, 마에스터고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정비업에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고급 일자리죠. 그래서 이런 산업들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린 거의 별로 없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광산업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제일 큰 관광 대국은 스페인입니다. 관광 수입 기준으로요. 세계 1등은 미국이고요. 2등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오는 주로 관광객들은 어디서 오냐면요. 그 인근 국가에서 많이 옵니다. 원래 관광객들은요. 멀리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뭐 기차 타고 오는 사람, 버스 타고 오는 사람,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 뭐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걸어오는 사람 해서 인접 국가에서 많이 옵니다. 배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스페인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어디냐? 스페인이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는데 중국의 13억 명 인구를 상대로 잘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스페인이 중국 근처로 이사를 오면 괜찮은데 나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부럽다는 거예요. 왜? 13억이라는 인구를 옆에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국 관광객이 매년 100만 명씩 한국에 온다면 13억 인구가 다 오려면 1300년 걸려요.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이 1년에 한 170만 명 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해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다 오려면 전 인구가 700년이 넘게 걸려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5천만 명이 매년 와도요. 한 번 다 오려면 30년 걸려요. 그럼 또 세대가 바뀌어서 또 옵니다. 매년 5천만 명이 와도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 한두 번 한국 가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관광시장이고 잠재력입니까? 중국의
중심부, 북경, 상해 이런 거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관광에 관한 무한한 잠재를 갖고 있죠. 여러분도 고향에 가시면요,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을에 가면 공설운동장 있죠. 서울에도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딱 각 지방마다 다 이 운동장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가보시면 굉장히 썰렁하죠. 그래서 원래 공설운동장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공허하고 썰렁하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공설운동장에서 뭐 하나 뭐 먹을 거 살려면 식당도 없고요. 심지어는 잠실 종합운동장에 가도요, 먹을 거라고는 GS25집 편의점하고 KFC집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면요, 도쿄돔, 이승엽 선수가 활약했던 요미우리 자이치의 홈구장 가면 6만 명의 관람석에 주변에 우리로 말하면 각종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파크, 그 영화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상업시설이 있어요. 아주 심심찮게 잘 돼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일자리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편의점하고 KFC 가게에서 한 5명 정도 일하는 게 다예요. 저 큰 데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각종 도움이라든가 스포츠 시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새로운 일자리가 되는 거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여러분들이 제대하시고 일자리 다 이런 데서 창출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 일자리도 상당히 많은 좋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살기 어렵다 그래요. 경기는 좋은데 내 살림을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양극화라는 것 때문에 중소기업, 서민층이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철도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모든 경제 단위는 각 마을 단위였어요. 자기 마을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신발 만들고 거기서 옷 만들어서 서로 다 생활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철도가 나오면서 이게 전국 단위로 바뀐 겁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말이죠, 동부에서 옆에서 배추 지으면서 그 동네에서 이제 배추 팔면서 살던 배추 농부 아저씨는 서부에서 엄청나게 싸고 신선한 배추들이 기차를 타고 대량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 있는 배추 장사 망하게 된 거죠. 서부에서 말이죠, 낫하고 호미 농기구를 만들어서 조용히 하던 대장장의 아저씨, 동부에서 디트로이트 같은 기계공업 도시에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자동화된 기계가 대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서부로 기차를 타고 와요. 그러면 서부에 있던 농기계 만드는 대장장이는 망하겠죠. 동네로 속닥하게 장사하시던 분들이 국가 경제로 바뀌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경제에 확 노출되니까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확 진전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거기서 낙오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낙오했다 그래가지고 끝없이 낙오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자기 자신의 또 경쟁을 키워서 다시 생존을 하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1980년대 이후에 이제는 국가 단위의 경쟁에서 세계 단위의 경쟁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 국민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와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업에는 살아남고 점점 잘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글로벌화, 세계화를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이미 이제 세계는 한 마을로 한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옛날에 동대문 시장 같으면은 주 경쟁 상대가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아니면 명동. 그러다가 그것이 뭐 대규모 할인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큰 아울렛거 갔다가 이제는 중국이나 또는 싱가포르에 있는 그러한 의류 쇼핑거리하고 경쟁을 하고 이제는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전 세계와 경쟁하게 됐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대문 의류 장사하는 성공을 해서 하나의 기업이 되고요, 세계로부터의 경쟁에서 적응 못하고 도태되는 의류 상인은 망하는 거예요. 1971년도에 여러분 혹시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 독수리 다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 독수리다방이라고 있습니다. 1971년에 생겼고요. 같은 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도 창업을 했어요. 같이 시작을 했는데 동네 장사할 때는 서로 똑같았어요. 신촌 장사할 때 스타벅스 커피 같은 뉴욕에서 장사할 때 괜찮았어요. 근데 뉴욕과 신촌이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나라에도 수백 개가 들어와 있어요. 신촌 독수리다방 어떻게 됐죠?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스타벅스 커피는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체인을 가진 커피 세계 글로벌 대기업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 독수리다방이 오히려 더 잘 나갔으면 한국의 독수리다방, 이글 카페 스토어가 전 세계 체인이 됐을 거고요. 미국의 스타벅스 커피는 동네 별다방으로 있다가 망했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김포쌀, 옛날에는 파주쌀과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철도가 생기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김포쌀이 저 김제쌀, 김해쌀과 경쟁을 합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이제 누구랑 경쟁하느냐? 캘리포니아 쌀, 일본 쌀, 중국 쌀, 베트남 쌀과 경쟁해요. 그러면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성공하면 크게 되는 거고 실패하면 문을 닫습니다. 이게 세계화예요. 미국에 실리라는 침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조그만 침대업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20, 30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낸 게 실리 침대예요. 그래서 거대 침대 회사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공동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실리 침대가 미국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마켓시어를 확보하고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합니다. 중소상인들이 만든 침대 업체가.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장수, 서울 장수 막걸리. 서울 장수 막걸리는요, 서울에 있는 51개 군소 양조장이 다 모여가지고 한 회사를 만들고 51개 양조장을 다 정리를 하고 7개만 남겨놓고 대규모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과학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맛있고 영양가 있고 오래가고 신선한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장수 막걸리가 우리나라 막걸리 시장도 키우고 그 회사도 크고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라고 해서 반드시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서 강소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남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키스트 오렌지 들어보셨죠?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농부들이 만든 공동 브랜드 협동 조합이에요.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선키스트 오렌지라는 게. 최근에 말이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양극화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양극화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딱 두 번 나빠졌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한 번 확 나빠졌고요. 그리고 2006년 7년 그때 한 번 나빠지고 그 뒤로는 되게 비슷합니다.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양극화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런데 사람도 어렵다 그래요. 서면에 산 파파가다 그러고요. 애정남이라 들어보셨죠?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오늘 제가 애정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서민은 누구냐? 서민. 도대체 얼마를 벌면 서민이냐? 통계자료를 보면요. 졸업을 하고 대학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한 5년차 10년차 돼가지고요. 한 대리나 과장 정도 되면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한 1,450만 근로소득자 중에 자기 소득이 상위 몇 퍼센트냐? 15%예요. 꽤 높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맞벌이를 한다. 그래서 내가 4천만 원 벌고 배우자가 2,500 벌어서 6,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7%예요. 그런데 대개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서민이고 어렵다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소득이 작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소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저축률이요. 미국의 절반, 또 다른 유럽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저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가게에서 저축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고 배웠는데 요새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면 가게가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죠. 옛날에는 저축은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네, 요새는 대출은 미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가계 대출이 800조고 가계 저축이 400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은행에 저축한 돈의 2배나 돼요.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원인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극화라고 그러지 어렵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연소득이 뭐 5천만 또 6,500만 이런 분들은 소득상의 15% 7% 들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저는 소득상의 한 20% 하위 20% 정도만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듭니다.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괜찮겠지만요. 하늘에서 돈은 안 떨어집니다. 세계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을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자기네 찍어 쓰면 되니까요. 미국. 또 한 나라 있죠.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나라 북한. 뭐 그런 데도 괜찮습니다. 자기네 찍어 쓰면 되니까요. 우리 돈을 마음대로 찍어 쓰면 인플레가 나고 달러 환율이 우리가 나빠져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지정책, 서민정책의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신문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내년에 아파트 경비원이 7만 명이 해고될 것 같다. 왜? 최저임금에서 지금 현재 70% 적용하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게 되면 아파트 경비원의 월 임금이 9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라가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의 최대의 경쟁자 누구냐? 무인 경비 시스템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내가 무인 경비 시스템을 쓸 것이냐, 너는 아파트 경비원을 사람을 쓸 것이냐는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무인 경비 시스템 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사람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누가 사람을 쓰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9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 올라간다면 아마 7만 명이 해고될 것이다. 그러면 7만 명이 일자리 잃는 거예요. 자, 정부는 120만 원 주라 그러는데 그 개인은 난 한 100만 원 정도만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노니 뭐예요? 집에서 100만 원, 집에서 노는 것보다 100만 원 받고 아파트 경비원이 낫잖아요. 뭐 경비원 그렇게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만 원 받고 일을 하면 본인도 행복하고요. 그 사모님도 행복하고요. 그 자식들도 좋죠.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일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 주민도 좋아요. 기계보다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습니까? 무인 경비 시스템보다도 경비 아저씨가 일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 100만 원이라는 임금은 120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에 비해서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이 대량 해고됩니다. 그래서 서민을 도와주는 정책은 진정 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좋은 사업 기회를 줘가지고 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경제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왔고 그 원인이 뭐였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사업기는 뭐며 서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까지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말이죠, 사양산업이라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첨단 산업이고 신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양산업이라고 했던 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그냥 운동화 한 켤레 갖고 1년 360일 살았어요. 그걸로 등산도 했고요, 뭐 조깅도 했고, 뭐 워킹도 했고요. 아무데나 다 운동 하면 됐죠. 운동하면 됐지. 왜 이것저것 필요했겠어요? 지금은 신발이 이제는 분화가 돼가지고요. 워킹하라 해서 걷는 신발이 있어요. 걷는 신발도 나눠져 가지고 뭐 1시간용, 3시간용, 포장용, 비포장용, 그 다음에 뭐 둘레길, 올레길용, 뭐 신발도 종류별로 나와요. 워킹하고 러닝화도 이제는 뭐 뛰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오고요. 발목 교정용 무슨용, 등산화도요. 경등산화, 중등산화. 그것도 노면이 암벽이냐, 모래냐. 예,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암벽. 그래서 등산화도 여러 개가 생기게 돼요. 발목이 높은 거, 낮은 거. 반나절용, 하루 이틀용. 거기다가 옛날에 운동화 신고 축구했는데 지금은 또 축구 하나씩 사야죠. 축구하려면요. 축구화. 테니스 치려면 테니스화. 골프 치려면 골프화. 뭐 또 종류별로 신발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발이 종류별로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광고할 때 신장 광고를 많이 해요. 우리 아파트는 신장이 이렇게 큽니다. 옛날에 무슨 신장이에요. 신발 몇 켤레 있으면 됐지. 바닥에 뭐 구두 하나, 운동화 하나, 슬리퍼 하나 하면 됐지. 지금 보통 뭐 5켤레, 10켤레 돼요. 그래서 신발 산업이 사양 산업인 줄 알았더니 첨단 산업이 된 거예요. 신발 한 켤레가 보통 10몇만 원씩 가요. 여러분들 1년에 밥 먹는 쌀 소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성인, 보통 한국 사람이요, 1년에 70kg 먹습니다. 이게 70kg. 70kg가 쌀 한 가마 조금 안 되는데 쌀 한 가마 가격이 보통 15만 원 정도예요. 운동화 한 켤레가 보통 10 몇만 원씩 하면요, 운동화 하나가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먹는 쌀값하고 같아요. 운동화 한 켤레. 자, 그럼 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마에 15만 원짜리 쌀을 먹고 밥을 먹는데 만약에 굉장히 좋은 쌀이에요. 유기농에다가 건강에 좋고 뭐에 좋고 근데 쌀값이 2배예요. 그러면 30만 원입니다. 한 끼로 계산하면요. 밥 한 끼에 쌀값 200원이에요. 자, 200원짜리 쌀 먹을래? 400원짜리 먹을래? 400원짜리 먹습니다. 왜? 전체 식비에서 쌀값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쌀보다 10배 비싼 일본의 고시가리 쌀을 먹고 한국에서도 일본의 고시가리 품종을 들여다가 키워서 우리나라 쌀보다 2배, 3배 비싸게 팝니다. 쌀농업, 농사 이게 첨단 산업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앞으로 전쟁은 자원전쟁, 식량전쟁이에요. 소고기 우리는 지금 개방하면 뭐 망한다고 많이 그러지만 일본의 와규는 일반 소고기보다 엄청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팔립니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소고기 수출국가 호주의 레스토랑 가면 일본 와규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축산업, 농업 이것도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상주곡감, 고창복분자, 횡성한우 다 하나하나 우리의 상표로 만들어서 미국의 선키스트 오렌지가 세계로 나가듯이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농업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화시키고 첨단화시키고 연구개발하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 경제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왔고 세계 11위 경제대국까지 갔다. 그리고 지금 다소 어렵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장의 기회, 발전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 양극화라든가 사회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기적 역사를 앞으로 20년 동안 또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 불안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가진 거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진 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의지, 열정 그리고 행동 연구는 그러한 것만 있다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는 굉장히 밝고요. 여러분들 앞길에도 굉장히 큰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배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죠? 저도 몰랐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바로 경제 원리가 적용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것까지 참 다양하게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강의들 굉장히 열심히 들으신 것 같은데요. 들으시면서 분명히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2부는요. 강의에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질문 있으시죠? 네, 질문하실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정말 강의를 열심히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계신 분, 예,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내용이 국민소득이 점점 키워나가자는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는 게 굳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소득은 낮았지만 오히려 현재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가끔씩 굉장히 후진국 중에 말이죠. 네. 행복 지수가 1등이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경제 성장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 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한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 말이죠. 신형 방한화가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방한복.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첨단 신소재들을 만들었고요. 구김도 안 가고요. 땀은 배출이 되고 공기는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습기는 막아주면서 물은 막아주고요. 통풍은 되지만
방풍은 방음은 안 되고. 바람도 또 막아주고요. 아주 최첨단 최첨단이죠. 방음이네요. 예. 거기다 안에 발열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오. 안에서 이제 그 충전해서 하면은 10가지 나요. 진짜요? 근데 그건 한 벌에 35만 원이라 그래요. 네. 근데 구형 방한복은 한 벌에 9만 원 정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뭐 춥거나 덥거나 그저 옛날 방한복 입겠습니다라고 그게 행복하다는 사람분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최첨단 고기능성 방한복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은 35만 원짜리를 가겠죠. 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요 하루 종일 뭘 하셨냐면요 내과에 가서 빨래 하시고요 저 우물에 가서 물 기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장작불 펴가지고 밥 지으셨어요. 네. 지금은 수도 트면 물 나오죠. 세탁은 세탁기가 해주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죠. 그 다음에 이 설거지는 또 식기세척기가 다 해주죠. 남는 시간은 뭘 하냐?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부가 반드시 인간의 행복을 가져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행복을 가져줄 수 있는 선택의 여유는 생긴다는 거죠. 자, 어떻게 질문에 답이 좀 되셨나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예. 요즘 대기업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통큰 치킨처럼 이제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의 영역을 좀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것이 진짜로 바람직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에서 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새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는까지 들어오는 건 좀 뭐하지 않느냐 이러고 그러세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요새 이제 한참 논의가 된 두부 있지 않습니까? 왜 대기업이 두부까지 하느냐? 세상에는요 만들기가 어려운 상품이 있고요, 팔기가 어려운 상품이 있어요. 네. 만들기가 어려운 상품은 대기업이 만들어야 되고요, 팔기가 어려운 상품은 또 대기업이 팔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누 있지 않습니까? 비누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뭐 옛날에 집에서 비누 만들어 썼습니다. 요즘에도 집에서 비누 만드는 주부님들 계세요. 그럼요. 예. 예. 그러나 비누는요 세계적인 비누 회사가 비누를 많이 팔고 있어요. 세계적인 식품 회사들은요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만들긴 쉽지만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의약, 약품 있지 않습니까? 약이라는 게 만들긴 쉽지만 팔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제약회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두부는 만들기 쉬운데 왜 대기업이 팔까? 그러면은 생수 있지 않습니까? 물, 네. 에비앙 생수 또는 이태리의 페리에 생수 이런 회사들은 왜 세계적으로 물을 팔까요?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비누는 왜 일부 대기업이 팔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제조에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것은 제조에서 대기업, 판매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것은 거기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 같은 것도 예상외로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대기업들이 팝니다. 물론 만드는 건 중소에 만들어서 파는 걸 대기업이 대신해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 뭐 네슬레라든가 나비스코 이런 세계적인 식품 회사들이 생기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러한 기업들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그쪽으로 가는 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것을 대기업이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디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소비자에게 잘 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도 약간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또 질문 궁금하신 분 계세요? 네, 저기 여군 계시는데요. 예,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한미 FTA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새 많이 좀 그 사람들이 좀 반대하는 여론들이 높은데 실제로 FTA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고 저 역시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에 대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시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말이죠. 여기가 지금 12사단이 있는 곳이 강원도거든요. 네. 만약에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교역이 금지돼 있다.
그러면은 강원도 옥수수랑 감자는 어디다가 팔죠? 서울밖에 못 팔겠네요. 예. 아니, 그럼 경기도 다 서로 도별로 예. 교육이 금지돼 있다. 그러면 강원도는 옥수수, 감자는 많이 생기니까 값은 떨어질 거고요. 네. 저 경상북도에서는 사과값이나 제주도에서는 귤값은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감자를 농사짓는 사람이나 귤을 소비하는 사람은 다 손해죠.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랑 경기도랑 경북이랑 제주도가 다 교육이 되면 여기 감자랑 옥수수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른 데 팔 수 있으니까 수입이 올라가고요. 귤이라든가 사과를 먹는 소비자들은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삶의 질이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생산자는 자기가 가지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장사고 교육이고 상업입니다. 그게 나라 안에서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국가 간에 자유롭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더 잘 수출할 수 있고 수입하는 건 더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자유무역이고 그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이론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한미 FTA에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유럽과 했던 또는 아시아와 했던 또는 뭐 다른 나라와 했던 것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와 소비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시고 질문도 받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여기 뭐 직업군인도 계시고요. 또 네. 이제 제대하시고 사회 곧 나가실 분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아주 들으셔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요 이런 강의라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걸로 봐서는 아마 새로운 산업 또 기존 산업을 또 혁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저희 강의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제하면은요 딱딱한 계산이라고 생각하시죠.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 여러 가지 참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는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알아야 우리 여러분들도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요 저희가 더 좋은 내용 가지고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경제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궁금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대해 참 애매했었는데 오늘 궁금한 부분들 많이 짚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하면은 되게 많이 딱딱하고 어렵게만 와닿았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에 좀 친근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고 경제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좀 지식이 얕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은데 이렇게 또 유명하신 강사분 직접 뵙고 강의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장병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